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불곰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용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들고 있는 윤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치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권위자를 모시고 사실 약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권위자로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중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그럼요. 네. 분이 자신의 분야로 네.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야,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진짜 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저희만 믿고 편하게 하라 그랬는데 너무 부담을 드린 건가? 저게 진짜 네. 사실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네. 이 책을 딱 한 번만 읽고 와가지고 사실 이게 말을 할 때 잘못 말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그냥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팟캐스트가 또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몰라요 사람들이. 네. 어차피 이거 네. 오늘 뭐 이야기 나오겠지만 저를 보십시오. 이 책이 이제 쉬운 책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고 너무 뒤에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전공자 아니신 분들이 읽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안 읽었는데 도대체 라틴어 수업이 어떤 책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낮게 만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라틴어 수업 저도 안 읽었는데 사실 그 책이 대박 나면서 그러게 저도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생겼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라틴어 수업하는 책인 줄 알고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따로 그 전에 라틴어 교재가 그분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까르페 라티노라고 그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저는 라틴어에 사실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제 전공상 필요하기도 해서 사실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그분 책이 두꺼워서 사실 제가 손이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라틴어가 붐이 일면서 또 강남에서는 이제 한 과목당 50만 원씩 라틴어를 줘가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길래 어렸을 때 라틴어를 좀 배워놨으면 지금쯤 강사 생활이나 네. 과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그냥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라틴어가 모든 그 어떤 서구 언어의 어떤 기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럼 이쯤에서 어떤 책인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그냥 안 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요. 네.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책이고요. 한동일 변호사님, 교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왜요? 예, 일단 이 전 소개만 봐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보니까.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변호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책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언뜻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뭔가 좀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마나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회 법정이 있어요. 가톨릭이요? 교회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700년 역사 동안 930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동아시아 최초의 사람인 거죠.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2번 이상 시험을 못 봐요. 아 진짜요? 예.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 알기로는 이상이니까. 두 번까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붙으신 거죠. 굉장히 그 안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서 붙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해내신 분이에요. 라틴어로만 수업을 한. 근데 말이 930명이지 거의 700년 동안 900명 1년에 한 명 뽑힐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실력에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려면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 외 여러 유럽어를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이들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에서 6%에 불과하다. 이걸 해내신 분이네요. 예, 그걸 해내신 분이고요. 또 대단면이 어쨌든 이런 뭐 대중서도 이제 내셨지만 특히 교회 법률 용어서 이런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사전 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설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여 내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라틴어 텍스트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저도 대학원 세미나나 저희 이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이제 여기 소개되어 있는 유스타니우스 법학제요라든지 이제 학설 휘찬이라고 부르는 디게스트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맨날 특정 요일은 녹음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로마법 전공자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주변에 같이 그런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지금 약간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가면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지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오거든요. 근데 바티칸 대법원이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교회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 지역 교회 무슨 뭐 동네 교회 뭐 여러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톨릭인 거죠. 교황청? 교황청 소속 천주교 전 세계 가톨릭인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떤 공통의 어떤 하나의 교회잖아요. 전 공교회적인 하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교회법의 어떤 강과성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언급이 될 텐데. 이제 개신교회는 사실 이제 공통의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 간의 분쟁이나 어떤 목사의 치리나 징계에 관해서 이의가 생길 경우 그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원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예법 이런 걸로 해결 못해서 그렇죠. 세속법으로 나가는 세속법으로 경우가 있죠. 가는 거죠. 근데 가톨릭은 교회법이 있고 교회 법정이 있고 그 안에 권위가 있으니까 수직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제들 사이의 계서제로 약간 구성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그냥 전체 공통의 법이 있는 거네요? 교회 절대 유일한? 교회 법이 있는 거죠. 교회 법령이 있고 법정은 있겠네요. 그 관련돼서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재산법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제 가족법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쉽게 말해서 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사실 매매 계약인데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이제 민법에 있어요. 민법이라는 법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법률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게 이제 민법 중에 이제 재산법에 주로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고 가족 관계, 뭐 혼인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유류분이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가족법에 속하는 용역인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교회법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혼인이 성사가 아니라 계약이지만 사실 언약에 가깝지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게 성사잖아요. 성사고 성례에 속하잖아요. 7성례고 이제 개신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법 안에서 혼인이 규율되는 거죠. 그 교회 세례 받는 것도 교인이 되는 것도 이제 제가 가톨릭 교인이 아니어서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근데 뭔가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게 교회 교적이 바티칸 교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신교 바탕이라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교회법의 뿌리가 있고 그 교회법과 재산법의 뿌리에 이제 로마법이 있고 로마법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서양의 원류로서 기능하는지 사실 서양의 가장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뭔가요? 그리스 철학과 로마 법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철학하고 로마 법학. 그리스에서는 이제 로마인과 다르게 그런 법학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어떤 사유를 통한 어떤 철학이 더 강하게 이제 작용했다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굉장히 이제 어떤 칼로 강한 군대로 그 지중해를 다 먹었던 세계의 제국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어떤 그 지중해를 바탕으로 한 그 다양한 인종과 제국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게 굉장히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한 핵심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BC 로물루스 레무스가 BC 753년에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건국하고 나서 어떻게 포에니 전쟁을 거치고 그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AD 476년 소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기본 바탕을 이해하고 사실 서양인들은 다 로마인의 후예라고 하는데 그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 법학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법의 원리로서 사실 로마 법학을 이해해야 된다가 이제 로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거죠.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근데 우리나라 사법계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그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확전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법이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법 체계의 어떤 원류도 사실 로마법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저는 이제 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냥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속 신학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제 촛불 이제 전국 이후로 계속 뭐 예를 들면 정당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정당한 판결이 안 나와서 모두가 다 막 열받아 하고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여러 차원에서 이제 법 철학, 법학에 이게 되게 중심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근원이 뭔가 있구나. 왜냐면 법이 판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의를 제기하거나 왜 법의 권위가 왜 있어? 왜 법의 권위를 우리가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위성이 법에는 네. 권위성이 부여된다는 게 전 되게 흥미로워서 왜냐면 신학과도 사실 권위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윤희님께서 이 책을 하신다고 하셔서 관심 이제 더 주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법부께에서 블랙리스트가 나와서 왜 어쩌다가 법이 이 모양이 됐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결국 그 권위라는 말이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권위가 결국엔 그러니까 법관의 법 해석에 따라 도출되느냐 그게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특성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강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은 사실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비난만 할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강제하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강제한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연원, 그래서 그 사회를 어느 정도 강제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써 지키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 법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행위 규범으로서 행위의 어떤 준칙으로서도 그것이 법이 기능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 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법이 어떻게 연유했는지를 한번 거슬러 오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의 법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로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로마법 학자에 가깝고요, 교회법 학자에 가깝고, 그래서 이 교회법에 이제 교회법이 어떻게 이 세상에 기여했는지를 특히 교회법 부분, 제3장 교회법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래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도 오늘 다르네요. 갖고 왔는데 예, 문예림에서 나오는 이제 유럽법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원래 봤었고 이제 딱 봐도 교과서 같이 생겼어요. 원래 이건 정말 교재네요. 예, 사실 교과서고요. 여기 이제 이 책의 앞에도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예,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라틴어 수업을 기대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많이들 사신 것 같은데. 너무 책을 이렇게 네. 잘 만들어 놓고 딱 봐도 이제 그냥 일반 교재에서 지금 하드커버에 예, 지금 예, 딱 양장으로 이렇게 딱 네네. 가버려가지고 예, 좀 읽기 좋게 어쨌든 사람 좀 품격이 높아진 네. 듯한 느낌을 이게 줄 수 있고. 제목이 법으로 읽는 유럽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유럽사의 방점이 찍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법의 방점이 찍혀 예, 있었던 것 법에 같습니다.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저희 법은 지금 우리가 뭐 규정되어 있는 주로 이제 민법 법과대학에 가면은 지금은 뭐 법과대학은 로스쿨 없는 학교에만 법과대학이 있고 이제 로스쿨로 이제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대생들은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기본법들을 배우거든요. 법대에 가면. 근데 이런 민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민법이 제일 중요한데 민사관계에 관한 법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왔냐면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일본 때에 일제 식민 시대에 그 일본법을 받아들인 게 구민법이고요. 우리나라의 구민법이고 일본 애들은 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법률들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보면 독일 프랑스법을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일본은 프랑스를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프랑스요? 예, 프랑스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의 위대한 점이 이제 나폴레옹 법전에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프랑스 애들이 이제 자유, 혁명 이제 일본 애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 아무래도 독일 쪽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스마르크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로 궁극주의로 이렇게 법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게르만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에 따라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일본 민법의 아버지가 사실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부아스나드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그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이제 그래서 프랑스 법적인 요소가 더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대적으로 독일적으로 더 많이 고친 법이 사실 우리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러면 그 프랑스와 독일의 법의 연원이 어디냐 따져보면 이제 로마법이 있다는 거죠. 로마법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로마법을 그러니까 로마법이 있고 게르만 관습법이 있지만 그 로마법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우리 법의 원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로마는 법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예링이라고 하는 이제 19세기 로마 법학자가 이 얘기를 해요. 여기 찾아보면 85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19세기 독일의 로마법 학자 예링은 자신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첫째 무력으로, 둘째 그리스도교로, 셋째 법으로 세계를 세 차례 지배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래서 로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의 군대,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했는지. 로마의 군대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군기가 세기로 유명하고 어쨌든 그 게르만 야만족들을 어쨌든 병력으로 묻히기 위한 강한 군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의 군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313년 이후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이제 396년 AD 396년에 이제 국교로 선포되는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세력화되고 어떻게 국가 종교로서 발전했는지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이 주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로마에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렇게 법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판사 같은 이제 뭐 사람들 법무관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논리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법 논리라는 게 있어요. 뭐 권리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돼요. 사람이 권리의 주체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이었고요. 그냥 자유민은 이제 권리의 주체로서 주체이고 뭐 권리 객체인 사물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용도사님께 이 물건을 뭐 아이폰을 판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아이폰에 대한 물건을 급부하면 이제 용희님은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계약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저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용희님은 저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한쪽이 했는데 한쪽이 안 지켜질 경우 이런 논리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자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때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소권이라는 얘기가 이제 소송을 걸고 싶을 때 내가 소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는 소송을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는 이제 변호사 같은 사람 법률 자문관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종합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 533년에 보면 유스티나니우스 법학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법으로 하나의 로마 법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시오노 하나미가 쓴 15권째 글책 다 읽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법관 이런 건 잘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그 법으로 다스렸다. 이거는 제가 되게 뚜렷하게 각인이 돼 있긴 해요. 그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스티나니우스 법학. 그러니까 유스티나니우스 대제가 533년에 대제를
만들고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도서관에서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레나이우스인가? 여기 아무튼, 그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책을 보면 그 로마법이 어떤 도서관 구석에서 발견돼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볼로나 대학에서 이제 그런 법학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 유럽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제 과거에는 그 관습법으로 해결해 왔다면 이제 로마인들의 이제 어떤 그 사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 각자 이제 스카에볼라 누구 뭐 가이우스 누구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짝짝짝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석해 놓은 책이 사실 학설휘천이라는 책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법학자들의 의견에 주석을 달면서 이제 그 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법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민법이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제 약간 그런 규율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생활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 왜 안 갚냐? 돈 갚을 때 됐는데 돈을 안 갚았다. 뭐 그런 거 대부분 아니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아니면 언제 혼인이 성립하고 언제 파혼이 되고 어떻게 입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재산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보통법으로서 일반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런 것을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교회법은 아무래도 신분에 관한 법률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도 그런 건데 법과 종교 중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법이 종교를 창출한 게 아니라 종교가 법을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속적으로 법에 영향을 끼쳐서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나 그 내용들이 법에 스며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자 금지 그런 거 레위기나 그런 데 나오는 어떤 그런 규정들 정의를 위한 규정들이 자꾸 법안에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이 이 법안에 스며들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법 원리로 작용하고 이제 교리로서 작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종교가 법에 영향을 주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세속들이 계속적으로 교에 대항하는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발등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노사의 굴욕 같이 이제 교황한테 덤비다가 깨갱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도 이제 교회 권위에 이제 대항해서 루터가 뛰쳐나온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도 이제 세속의 어떤 그 권위가 이제 어떤 다른 권위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뒤집으려 하는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권위에 세속이 어떻게 대응해 왔고 그러면서 법이 그러니까 어떤 세속법과 교회법이 어떻게 대립해 왔고 어떻게 긴장해 왔고 그것들의 우월 관계에 대한 어떤 고찰들을 하면서 법이 어떤 지위를 차지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를 얘기하면서 법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서양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세속과 그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삶을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 역시 좀 이런 것도 좀 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더군다나 책 제목은 무려 법으로 읽는 유럽사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법, 3장 교회법, 4장 보통법. 저도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게 어떤 소위 자꾸 전문 용어를 쓰는데 왁구를 좀 잘 설명해 주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양 자체가 종교 이꼴 어쨌든 어느 영주가 그 종교를 선택하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 다 그 종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네바에 칼뱅이 있었는데
그 칼뱅 10,000명의 제네바 시민들은 칼뱅이 오면서 다 그냥 프레스텐트 교인이 되고 어떤 데는 어떤 뭐 영조가 카톨릭이면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의 권력과 종교가 굉장히 일치하는 시대였고 이제 다른 어떤 세속법과 교회법의 분화가 필요 없던 시대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종교가 갈라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이제 교회법과 세속법이 대립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제 세속법이 교회법의 우위에 차지해서 교회법의 어떤 영구가 경시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게 됐는데 저자는 이제 교회법이 어떤 그 법이 어떤 법 제도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3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 시대에 교회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지금 목사를 제대로 치리 못해서 대부분 다 교회 법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법정으로. 예, 그냥 법정으로 가죠. 근데 카톨릭은 사실 교회법에서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바울이 송사하지 말라라는 그런 원리는 더 충실하게 지금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제들도 죄를 지으면 그 교회법으로 아마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받을 하긴 거라고. 뉴스를 생각해 보면 다 목사들이 다 이러지. 신부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재판받는 얘기는 없잖아요. 가톨릭 교회 자체가 이 법과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고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 지금 이제 가톨릭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로 이제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되게 이제 문헌학적인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거칠게 비유를 들자면 이제 개신교는 이제 성서학을 해서 성서를 다시 새롭게 그냥 우리 개인이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하는 반면 이 가톨릭 신학은 그 성서 이후에 나온 수많은 그 경전들과 그 이제 말들 그 교부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말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가는데 그것이 되게 법학과 되게 유사하다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중반부터는 라틴어로 원문을 다 가져오잖아요. 라틴어를 다 일부러 표기를 다 일부러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문헌에 되게 이렇게 중심을 두고 되게 논의를 전개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저희는 이제 신학에서 출발해서 교회법, 신학이 원래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교회법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법이 원래였고 그러니까 신학이 교회법에서 독립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나오면서 신학이 독립하면서 신학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은 대학인데 대학에서 법학, 의학, 신학이 어떻게 해서 가르쳐졌나를 이제 안다면 이게 굉장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대학에서는 인문학으로서 원래 수사학, 논리학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교양으로 가르쳤고 인문학들을 이제 그거에 더 전문적으로 나갔던 게 신학, 법학, 의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학문이 신학이었고 사람의 몸을 고치는 학문이 의학이었고 어떤 정부와 사회를 고쳐내는 이제 학문이 법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 개의 학문이 이제 본론의 대학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서양사에서 가르쳤던 거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유명하다는 대학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인류대학이 있었고 이류대학이 있었고 특히 인류대학으로 불렸던 볼로냐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기타 대학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배워서 다시 흩어졌던 거죠. 그 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어떤 법정에 가서 법률가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치가 일어나고 어떤 사회가 규율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법이 점점 더 발전하고 왜냐하면 법은 저는 약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법은 어느 뭐 교리 이걸 떠나서 그 사회 관습과 어떤 그 사람의 역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아니구나. 지난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약간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국가들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봉건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봉건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디 지역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도 나 페루자야, 나 아시시야, 나 시에나, 나 피렌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들과의 축구 더비에서 이기는 게 더비 매치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듯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중앙집권적인 어떤 조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어떤 법률이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통치하는 체제에서 이제 서양법을 이식해 놓으니까 약간 이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적인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서양법의 어떤 원류, 본류 그 원래의 어떤 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그 서양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고 이제 로마법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 오면서 어떻게 그 체계화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걸 제일 잘했던 민족이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는 그 대륙법을 계수해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법학을 하신 분들은 과거에 독일로 제일 많이 유학을 갔던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이걸 사실 팟캐스트로만은 사실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저도 사실 이걸 책을 딱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대학의 역사 대학에서 어떻게 이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학문이 발전했는지 그리고 교회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법과 이제 다른 이제 보통법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금 거래 관계와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들을 좀 읽으시다 보면 좀 아실 수 있는데 개념들이 어려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공법, 사법이라든지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약간 어렵지만 예. 같이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이 양반이 확실히 언어에 대한 감각이 워낙 뛰어나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전문 서적에 가까운 책인데 읽어보면요 꽤 읽혀요. 그게 또 참 신기했는데 이분의 또 역량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그냥 몇 가지 좀 더 그냥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선은 뭐 개신교 신학 중에서 칼뱅도 사실 법학자였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뭐 아퀴나스라든지 뭐 아우구스티노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아우구스티노스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벌써 1000년 이전의 얘기인데 그게 아주 적실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학하면은 이제 저 같은 개신교 이제 신앙인은 되게 중세 시대처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어둠에 암흑에 휩싸여 있고 되게 그냥 뭐 가톨릭 하면은 뭐 행위구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본류는 가톨릭 신학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법이라든지 그 이 신학과 이 그리스도교와 이 세상과 자연과의 중심에 이 뿌리는 가톨릭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를 해야지. 무슨 가톨릭은 아직도 막 뭔가 적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는 아우구스티노스에게 계속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긴 하지만 가톨릭에 다 있잖아요. 그런 교부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나 문헌이나 그런 모든 고증의 그런 이제 근거들이 그쪽이 다 있고 개신교는 사실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뿌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가톨릭 특히 이 법의 역사를 보니까 또 이 책이 되게 강조하는 게 교회법이 어떻게 이 세상과 세속법에 영향을 미쳤는지잖아요. 저는 이 삼권분립도 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 이 이론의 영향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교회법이 실제 세속법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고리, 그러니까 이 중세를 연결한 이 현대 사회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이 교회법으로 되게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울산에 있는 모 대학에 요새 현대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불교도로 열심히 했다가 기독교로 이제 회귀해서 거의 뭐 가장 핫해요. 진짜 이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분이 법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낸 책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하면서 뭐 자꾸만 그 뭐 좌파 전략, 뭐 차별금지법 전략 이러면서 이게 거의 요새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장년분들이 거의 이 사람의 말에 다 휘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낸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보통은 아니에요. 법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이 뭐 또 이상한 꼴통 나가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법학이 뭐고 법이란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 이분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의 원류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제도가 형성되어 왔는지, 법전이 어떻게 편찬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석학파가 있었고 주의학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도서관에서 뒤져다가 발견하다 보니까 그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라틴어 해석하고 이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막 밑에 주석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파가 됐고, 근데 그 문자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 법의 취지,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의 취지라든지 어떤 법의 목적을 자꾸 문자에 매달리니까 이제 그것들을 몰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이후에 주의학파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주의학파를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주석학파로 또 다른 반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법 해석의 역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이 책에도 주석학파나 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천을,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과 법학, 제가 신학에 관심을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학과 신학과의 유사성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가고 싶고, 특히 법, 종교, 이제 혁명, 그리고 어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대중서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는데 대중서가 아니어서 약간은 이제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럼 윤희님도 원래는 아까 그 뭐죠? 유럽법의 기원의 개정판인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는데 쉽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워낙 쉽게 좀 쉽게 알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니, 쉽게 쓰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책들 좀 있잖아요. 보면.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비법대,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가 권위자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포자, 과포자, 문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짜 법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 로마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보다는 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을 잘 이해하고 우리 어떤 신학과 어떤 법학과 다른 학문, 서양의 기본적인 인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데 로마 법학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은 되게 많이 공부하고 사실 인문학으로서 철학은 많이 읽히잖아요. 사실 근데 어떤 교양서로서의 법학은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서양의 어떤 문화의 원리를 이야기해서는 로마 법학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 책이 나온 게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책을 읽어서 정말 그리스 철학하고 비견될 만한 그 로마 법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리님이 이제 그런 걸 하셔야죠. 오늘 이 방송에서 가장 되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불안해하셨는데 가장 눈빛이 이렇게 빛나고 가장 이렇게 수월하게 얘기도 잘 되게 잘하시고. 근데 뭐지? 들으면서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닌데 대충 이 책의 왁구는 좀 저는 그래도 왁구를 자꾸 왁구라 그래, 뭐라 해야 되지? 뼈대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왁구라도 이해하면 다행이에요. 왁구라도 이해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니 근데 뭐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오늘 이 팟캐스트 28회가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로마 이야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로마인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윤희님이 그러면 뭐 로마 법 이야기 한번 쓰시는 겁니까? 로마 법 이야기, 사실 근데 로마인 이야기는 허구가 많아서 실제 역사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요? 제가 배운 건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배운 바는. 그래서 법에다 관련한 상식적이거나 기초적이거나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이제 팟캐스트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책들을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하는 것도 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의 변별성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네. 윤희님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멘.
법으로 읽는 유럽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면 네.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로마가 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법이 일찍부터 발달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법의 내용이 시대를 초월해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전통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이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의 계속성을 지켜왔으며 개인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도 함께 추구하여 개인의 공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으며 장래의 발전 방향을 인도주의, 신의, 포용 등의 이상주의에 두어 인류가 나아갈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법, 그 가운데 로마 사법과 로마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하면서 역사의 계속성을 유지해왔고 로마법은 인류 보편의 이상을 향해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법문화의 가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였죠? 예,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네. 네, 오늘 저희 28회 금책바 28회는 한동일 교수님의 변호사님이기도 하신 한동일 교수님의 법으로 있는 유럽사 함께 오늘 윤희님의 해설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열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살겠습니다. 네. 착하게 사시죠.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